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가 791억 9천만 달러인데 요번에 816억 2천만 달러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엔비디아의 또 1분기 조정 EPS 역시도 1.87달러에서 다 비트를 했습니다. 자, 2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를 본다 하더라도 예상치가 873억 6천만 달러인데 자, 요거보다도 끝단이 지금 891억 8천만 달러죠. 그보다도 훨씬 더 끝단보다도 많이 지금 현재 가이던스가 좀 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891억에서 928억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예상치 873억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이던스를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당히 좋게 달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엔비디아의 1분기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이제 75% 정도 되고 있고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추가 발표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두 가지 플랫폼 기반으로서 새로운 보고 체계를 도입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나왔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종전이 조금 임박했다. 자, 그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가 1.31% 상승했고 자, 나스닥이 1.54%, S&P 500이 1.08%, 러셀이 2.52%로서 러셀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것들 올라갔던 이유는 또 채권의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쪽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좋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AMD 이런 것들이 좋았고 반도체 장비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라클이라든지 이쪽이 있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쪽도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거의 다가 나쁘지가 않았다. 자, 안 좋았던 것은 컨슈머 디펜스 있죠. 이렇게 경기 방어주라든지 에너지 이쪽이 좀 안 좋았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좋은 하루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 보시게 되면 거의 다가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컨슈머 디펜스하고 에너지 빼고는 다 상승을 했죠.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이제 9개가 다 상승했다. 자, 그중에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장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뭐 그 순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쪽에서 매기는 계속해서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정보통신을 빼놓고는 일단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조정도 없이 바로 일단 올라 버리죠. 그만큼 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장이 강할 때는 조정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점 대비해서 한 2.46% 내려온 다음에 바로 일단 20일 위에서 다시금 올려버린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분할 매수 안 하면은 따라잡기도 힘들고 매수 매도 해봤자 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량주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나스닥 역시도 지금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21선에서 올라가고 있고 다우 역시도 21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러셀이 오늘장에서 좀 강했죠.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강했는데 러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베타 지수가 높으니까. 자, 그 이유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10년물 금리가 한 2% 내려오면서 4.57까지 내려왔죠. 30년물 금리도 좀 많이 내려오면서 5.115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인해서 우리 금리하고 민감한 러셀은 많이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가 내려왔던 이유는 이란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지 않겠나.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골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 대신에 일단 달러 지수만 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일단 상품 지수들이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달 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 세계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그 실시간 설문조사 FMS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자, 아무래도 응답자의 34%가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향후 시스템적인 신용위기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4월 대비해서 한 2배 정도가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민간 부분의 대출은 여전히 응답자의 42%가 가장 우려하는 요소로 꼽고 있다. 이랬던 지난달에 57%보다는 조금 더 감소한 수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민간 부분의 대출.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캐펙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실제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캐펙스인데 모두 다가 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유해야 할지 그렇게 고심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섀도우 뱅킹 요거 자체가 지금 이제 크레딧 이벤트에 있어서 가장 일단 중요한 소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좀 위험한 것이 요건데 이건 저번 달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제가 그에 반해서 AI의 하이퍼스케일의 캐펙스 있죠. 이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번 달보다도 좀 늘어났고 3월 달보다도 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 자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 행방을 갖다가 잘 추적을 해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한 105달러 정도 떨어졌죠. 물론 이제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은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기대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면서 금리 역시도 많이 떨어졌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과 이란 자체가 중동 분쟁 해결을 목표로 파키스탄에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한다는 그런 보도 이후에 유가 선물이 크게 하락됐고, 자, WTI는 5.4% 하락한 배럴당 98.5달러 기록했죠. 브렌트 역시도 5.7% 하락한 배럴당 10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원유 재고가 790만 배럴 감소하면서 4주 연속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시장 예상치를 갖다가 상회하는 수치가 되고 있다. 상당히 많이 일단 계속해서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원유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 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에 미 해안경비대 졸업생들에게 연설하기 앞서서 트럼프는 지금 기자들에게 간략한 발언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의 분쟁 종식을 위해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테헤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다소 강경한 조치가 취할 것이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경고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새로운 협상이 파키스탄이 열릴 것이다. 그런 보도에 반응되면서 유가 자체가 큰 폭으로 급락이 되었죠. 또 사우디아라비아 뉴스 채널들은 수요일에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합의안의 최종안의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었고,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안의 최종본이 몇 시간 안에 발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죠.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새로운 협상이 하즈 순례 이후에 아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올해 메카 하즈 순례는 5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 진행된다. 요 이전에 뭐 어떤 것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에 원유를 실은 중국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한국 선박 한 척도 해협을 통과 중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이전에는 없었던 시장의 춤통을 갖다가 트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평화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전쟁이 끝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면서 석유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원유 재고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트럼프의 트루소셜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이란과의 전쟁 이야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자기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셈이 빠른 트럼프가 지금 이제 정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하고 5월달 안에 바로 일단 선거에 돌입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트럼프가 되지 않겠는가. 자, 만약에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뭐 임피치도 당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일단은 지금 이제 선거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좀 눌린다면 그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UAE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우회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이 거의 50% 완료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석유 공급이 원활해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란에 좀 타격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뭐 내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자, 이런도 빨리 일단 합의를 해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것들의 합의가 조금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가 충격 자체가 대규모의 시장 폭락을 촉발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도이치뱅크는 이란 전쟁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은 더 큰 폭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서 상당한 규모의 주시장 매도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가 충격, 경기 위축 지표라든지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겠고 그 가격도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모양은 안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자, 미국의 비농업 공용 지표가 긍정적이고 세계의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중앙은행들 자체가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들, 또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강세장이지 하락장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락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가 충격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겠고, 경기 위축이라든지 특별히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월가 일각에서 본다면 더 큰 시장의 조정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경고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 역사를 보면서 그러한 조정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거시경제적인 충격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자,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들. 자,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주식, 원자재, 통화 이런 위험 자산이 상당한 매도세에도 잘 버티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한 몇 주 동안은 이러한 자산이 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은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매도세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속적인 유가 충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경기 수축에 대한 그런 진입하는 경제지표, 또한 상황에 대처하기엔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증기축 정책, 자, 요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위험 신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부진한 데이터에 대한 그런 과거의 에너지 충격 당시에도 1973년도에도 실업률의 급격하고 즉각적인 상승과 같은 증거가 동반되었죠. 근데 이번에 본다면 비농업 부분의 고용은 3월과 4월에 10만 명 이상을 증가했고 4월에 글로벌의 구매자 관리 지수 PMI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었고 또 마찬가지로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건에 충족되면서 주가가 그렇게 안 내려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기술주 호황이 사그라들면서 헤지펀드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게 되면 지난주 헤지펀드들은 기록적인 규모로서 주식을 매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기술주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헤지펀드들이 개별 주식을 매도한 총액은 46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사상 최대 규모가 되고 있다. 자, 기술주만 놓고 보면은 주식과 ETF를 포함해서 30억 1천만 달러를 매도했다. 그럼 얘들이 갖다 매도했다면 이제부터 주가가 폭락하느냐? 자, 그런 건 아니죠. 자, 일단은 차익 실현했을 뿐이고, 자, 주가가 또 내려온 매수세가 또 달라붙게 돼 있다. 이익과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 성격이지 주가 자체가 얘들이 하락했다, 팔았다 해서 주가가 폭락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좀 많이 팔았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소비재 좀 많이 팔았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산업재 있죠. 이것도 좀 많이 팔았죠. 자,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자, 요거 자체를 상당히 많이 팔았고, IT를 갖다가, 자, 그 다음 또 판 것이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요런 식으로 좀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총계가 일단 이 정도 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46억 달러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란 30억 정도 팔았다는 겁니다. 많이 팔았던 이유가 요거죠. 자,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했다. 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공격적인 매도세 자체가 지난주에 후반에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부진을 갖다가 야기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에 4% 급락했고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죠. 화요일에도 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씩은 하락이 됐다. 자, 이러한 조치는 이번 시대 최대 규모인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자, 매출의 경우는 거의 8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이 공존하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평소처럼 실적이 그다지는 인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고 몇 년간의 실적 발표에서 꾸준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죠. 성장이 안 꺾이느냐 꺾이느냐. 자, 거기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헤지펀드하고 거기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이런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엔트로피라든지 오픈 AI 다 투자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뭐 네비우스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 아이렌까지도, 네오클라우드까지도 거의 다가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생태계다, 자, 헤지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상당히 이번에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상승 결국은 다 중국 시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중국 시장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겠는가. 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을 때는 주가가 좀 상승될 수 있다. 왜냐면은 다른 기술주들은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80% 정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되니까 자, 그걸 좀 더 끌어올린다면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중국 시장에서의 GPU 판매에 대한 엔비디아의 발표 내용이 주가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강력한 H200 GPU 칩에 고객으로서 중국 기업이 10곳이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 로이터 통신이 말했는데 아직까지 납품이 확인된 것은 없고 10개 업체가 중국 당국에 구매 승인을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 기업 3곳은 올해 초에 해당 칩의 구매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거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가져올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중국의 매출 규모보다는 엔비디아의 GPU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중국 AI 개발자들의 전략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 갇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시장 매출에 주목하고 있는데 트루이스트도 마찬가지로 중국 고객들이 중국 무역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트루이스트의 애널리스트 윌리엄 스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를 중국의 시장 매출은 현재로서는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객이 중국 정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H200의 승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워싱턴 주재의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결국은 양국 간의 경제라든지 무역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일단 어닝스콜에서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또 월가에서는 더 넓은 고객층을 원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AI 투자 증가세를 통해서 반도체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은 AI 시스템의 아키텍처의 세분화로 인해서 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다소 약화될 수도 있다. 뭐 GPU도 있고 GPU가 있는데 그에 따라 T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마소라든지 아마존, 알파벳, 오라클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절반은 사실상 5개의 대형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들 회사의 프리캐시 프로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자, 그렇다면 사업 부분의 성장이 얼마나 지속이 가능할지, 자, 그 의문스럽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 기반을 갖다가 확대하고 있고 제품군을 다양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I의 질의응답의 워크로드가 점점 더 분산됨에 따라서 GPU에 비해서 CPU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보다 전문화된 시스템 설계가 요구되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는 이제 메모리 제조업체라든지 AI 네트워킹 업체, 그 서브 CPU 공급업체와 자본 지출을 분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AI GPU 사업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업체 외에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는 그런 전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되게 되면은 또 주가는 또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CPU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반도체 시장이 3월 말부터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텔, AMD 그리고 한국 제조업체와 같은 CPU 중심의 칩 제조업체들은 4월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번 달에 좀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러한 호황을 본다면 부분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본 지출 계획 확대와 매출의 성장에 기인을 했지만은 CPU 클러스터라든지 디램 및 낸드와 같은 메모리 구성 요소에 더 중점을 두는 아키텍처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엔비디아는 이러한 기회 일부를 놓쳤고 현재 진행 중인 용량 확장에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MD의 그다음에 인텔의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두 개 자체는, 그래서 엔비디아는 높은 기대치와 심각한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성장에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아무래도 CPU 쪽에 조금 더 일단은 치중되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형 고객들이 AMD라든지 TPU, 트레니움, 세레브라 같은 자체 개발 ASIC 등을 위해서 전단팀을 구성할 여력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최고급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는 좀 약화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UBS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매출이 전년 대비 80% 증가하고 EPS는 전년 대비 120%가 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해서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도 아무래도 전망치를 상회한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의 하락보다는 좀 상승으로 보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관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 AI 인프라 분야의 리더십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겠죠. 엔비디아는 블랙웰의 대량 생산과 베라 루빈의 플랫폼을 통한 대규모의 AI 인프라의 주요 공급업체로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베라 루빈 플랫폼은 제품의 수명 주기를 2027년도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특별히 엔비디아와 오픈AI는 최소 10기가와트 규모의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죠. 그걸 통해서 엔비디아는 기가와트 규모의 구축시마다 1,00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가와트 규모는 2016년도 하반기에 베라 루빈에 탑재될 예정에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낙관적인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기간 자금 유입 자체가 거래 설정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222달러에서 225달러 부근에서는 대규모의 풋옵션 매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건 기관들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에 하락 가능성을 감수하고 큰 폭의 하락에 대비하기보다는 높은 내재 변동성을 활용하는 그런 의도로서 시다가 되고 있다. 이거는 변동성이 클 때 이렇게 하는 전략이니까, 자, 기업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AI 컴퓨팅 분야에서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있고, 자, 반도체 업계 평균 P 레이쇼가 낮은 가격이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업계 평균의 수익률의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이익률은 지금 3배 이상 되고 있는데 P 레이쇼는 낮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괴리를 통해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금리가 오늘장은 조금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많이 급등하고 있죠. 그 금리가 급등할 때 시장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금리가 오를 때 수요 보는 주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거시경제 펀더멘탈 환경이 아무래도 강화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도 그렇게 관찰되고 있다는 거죠. 펀더멘탈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월 27일 이후에 유가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확대 추세가 악화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 ERP가 전반적으로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 이런 것들의 성장세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의미 있는 지수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금리가 좀 하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주식에는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방어적인 주식들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한번 보게 되면 10년물 금리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많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자, 컨슈머 디스크리네이션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자유소비재, 제뉴온 팔트라든지 카나그라 브랜드라든지 제너럴 밀스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다음 알츠 캐피탈, 그다음 멀크라든지 요건 헬스케어 잘 아시는 거고 P&G라든지 그다음 벡턴, 그다음 시그나, 자, 그다음 맥켄슨이라든지 에버레스트 이런 것들이 있죠.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조금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10년물 금리하고 조금 연동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연준 회의록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연준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수요일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게 되면 페드 관계자들은 4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에 대해서 지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높은 에너지 가격, 관세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가자 대다수가 인플레이션 연준의 2% 목표치로 돌아오는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그런 위험이 커졌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죠. 자, 그래서 회의록에 따르게 되면 다른 연준 관계자들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데 많은 연준 관계자들이 다음에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 가격 상승 자체가 운송비, 항공료, 비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연준 관계자들은 정보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에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말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승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 상승장 자체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최대 시음대에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글로벌 채권 시장의 매도세로 인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위에서 위험할 정도로 근접되고 있다는 점. 물론 오늘장에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뛸 때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높은 에너지 가격과 호르무즈 협의 폐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촉발된 글로벌 채권 시장의 매도세가 AI 기반의 강세장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자, 미국과 전 세계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 자,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2007년 7월 이후에 최고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25년도 1월 이후에 최고치가 경신되고 있는데 자, 특별히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4.5를 넘은 것은 주시장에서 문제 영역으로서 여겨지고 있는데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의 둔화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는 가장 일단 위험되고 있는 것은 만약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에 도달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5%는 넘어가면 안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의 이란과의 좀 합의 가능성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이야기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일단 국채 수익률이 2025년도 이제 고점 수준인 4.75를 다시금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이 수준을 돌파한 다음에는 다음 목표는 5.2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75를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서는 것 자체가 주식과 위험 자산에 문제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채권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가격이 점점 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주식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간의 3개월의 이동 상관관계가 급격히 마이너스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의 위험 부담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3개월간의 이동 상관관계가 급격히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게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제 수익률 간의 3개월간의 이동 상관관계가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있죠. 자, 거기에 따른 변동에 따른 지금 현재 전 세계 평균의 주식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2000년 이후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게 일단은 지금 현재 요거 자체의 실질 수익률이라든지 명목 수익률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많이 올라갔을 때는 자, 아무래도 주식 가격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찰스 수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5% 있죠. 금리가 5% 갔을 때 투자자들이 중요한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보다는 더욱더 움직임의 속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도에 가을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동안 주가가 급락했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지가 않았을 때는 또 문제가 안 된다.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금리의 속도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할인율과 현금 흐름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높은 배당 수익률은 두 가지 이유로서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첫째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주식의 분석가들이 가치평가 모델을 사용하는 할인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성장률이 매우 높은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의 경우는 기업 가치평가의 할인율이 훨씬 더 크게 높아진다. 자, 그래서 기업 이익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이런 것들이 또 높은 수익률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의 속도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둔화가 기업의 금고로 유입되는 자금의 감소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